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난 금요일장 나스닥을 중심으로 큰 폭의 오름세가 나왔잖아요. 네. 미국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어쨌든 빠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항상 저 트레이딩을 할 때 제가 참고로 잡는 부분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이 어느 정도고 저점이 어느 정도고 그거에 대한 레인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팬데믹이 있기 전에 우리 시장 자체는 1850선에서 2150선을 잡아놓고 2150 가까이 가면 비중 줄이고 1850 가까이 가면 주식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쭉 그냥 땡겨지는 장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세, 상상력,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쭉 끌어올리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지수 대역이 박스권에 갇혀서 그거를 뭐 힌지가 2번 정도, 위로 아래로 2번 정도 나온 거 빼놓고는 박스권에서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부분인데, 미국 시장은 그런 거 없이 쭉 10년째, 13년째 지금 땡겨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물이 떨어지면서 박스권의 어떤 하단, 상단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미국도 유동성이 뭐 연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 모멘텀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그러질 거다, 완전히 시장이 이제 저쪽 밑으로 그냥 방향을 틀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아직까지 이제 2, 3일적인 반등을 뭐 금요일 날 조금 하고 오늘 또 반등을 좀 줄 것 같기는 한데, 12,000선이 이제 꼭지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11,000선이 바닥을 잡은 거고 여기서 더 안 빠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 시장을 어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마음이 편할 거냐 안 편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8월, 9월, 10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쪽은 안 좋다, 헤지펀드 청산도 있고 미국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거 예상치 연초에 대비해서 우리 이 정도 실적 낼 거야, 100억 벌 거야 라고 했는데 3분기까지 내보니까 75억을 벌었어야 했는데 50억밖에 못 벌었다. 그럼 4분기에 너희들이 나머지 50억을 벌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딱 서기 때문에 이거 올해는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도 나오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클로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내가 100억을 들고 있는데 풋옵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빅스라든가 이런 걸로 숏을 쳐서 장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 주식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식을 안 팔고 해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항상 위험 신호로서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빅스라든가 풋옵션 가격이 안 움직입니다. 빠져도 풋옵션이나 이런 것들 빅스 지수들이 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팔고 주식을 갖고 있는데 만약 시장이 조정될 것 같다, 그럼 금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밸런스를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해보다가 안 되면 주식도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올라오면 비중 줄이자라고 하면서 계속 상단에서 매물 압박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뭐 대선 지나고 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져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차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정크본드인데, 정크본드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얼마나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정되는가, 5% 수준에서 더 밑으로 빠져가지고 저쪽 뭐 3, 4%까지 내려가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정부가 그 국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합의를 못하고 추가적인 부양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뭐 윗방향으로 튼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거의 과열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올라오는 대로 쳐준다라고 한다면 크게 실패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조 바이든이 뭐 승리할 확률이 77%라고 하는 거가 어제 저녁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가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대통령이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조 바이든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13년 동안 상승장에 돈 다 풀어놓고 트럼프가 이렇게 판을 벌려놨는데 그거를 다시 내 어깨에 짊어지고 여기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트럼프가 이거 굉장히 주식시장이고 이거 엉망으로 해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주식시장 빠지게 한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히어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정책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예전에도 잘했고 난 지금도 잘할 거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무리해서 계속해서 버블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2번 할 만큼 했고 한 번 더 할 거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이제는 경제 지표보다는 실물적인 부분들을 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대선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좋은 카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합의를 해야 되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돈을 논아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로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연구 발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반등하시는 대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애티튜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지금 상당히 예민한 시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난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정말 우리 증시야말로 박스권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 것인가 특히나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고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자면 9, 10월 장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 어떨까요? 네, 뭐 9월, 10월 장세는 특별히 좀 특정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중소형주한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 중소형주들은 사실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삼성한테 납품한대, 이거 수출한대, 미국 아마존 들어간대라고 하면서 이슈들을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났을 때 10월 때쯤 돼서는 가시적인 결과에 대해서 내놓지 않으면 증권가에서 얘들 약속 못 지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식을 슬금슬금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정도 돼서는 주식시장을 전통적으로 코스닥 쪽은 줄이는 게 맞고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신고가 대비 6%, 7%밖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들 중에서 52주 신고가 찍고 나서 50% 네. 이상 빠진 종목도 상당히 많고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25%에서 40% 정도 빠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은 조정 장세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또 투자에 대해서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지난주 초반에 CFD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속출을 했습니다. CFD라고 하는 거는 Contract for Difference, 그러니까 차익 거래라고 하는 일종의 금융사들이 하는 건데 제가 증권사라고 하면 A라는 증권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고객이 수십만 명, 수만 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사고 B라는 사람은 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증권사의 계좌를 놓고 보면 100억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주문이 오는데 사자고 하는 사람 100억, 팔자고 하는 사람 90억. 그러면 그 10억 정도 차이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린 거죠. 요거를 네. 어떻게 돈을 이용해 먹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주는 겁니다. 사자는 사람한테 1억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 1,000만 원만 있으면 10배 레버리지를 주고 사고 싶은 대로 사라. 또 반대로 이 시장에서 주식이 빠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의 계약을 만들어 준 거가 요 CFD 계좌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버리지 계좌인데 그 소유권은 증권사가 들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차익 거래만 한다라는 거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 합쳐보면 그 차익 거래만큼 해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은 앉아서 이자 수익부터 수수료 수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금융 시스템에 어떤 그걸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좋은 주식들 오히려 기세가 좋고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많이 빠지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CFD는 아무래도 조금 전문 투자가 혹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자신감 있게 배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량이 털리게 되면서 좋은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CFD 계좌가 뱉어낸 좋은 종목들은 반등을 할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후로 가면서 어떤 그 연말 12월 달에 되면 대주주 차익과세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CFD 계좌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종목들이 1차적으로 시장을 잘못 예측해서 쭉 빠져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수습을 한 다음에 다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쪽을 사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 차트 그동안 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만은 18조 원 정도, 17조 9천억 정도 되던 이 신용잔고 매물이 조금 빠졌습니다. 한 7천억 네. 정도 반대 매물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융위에서 신용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 고신용자들에 대해서 대출을 조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 이자율 관련된 부분에서 증권사 조절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담보대출이나 신용을 많이 빌려줘야 내가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금리를 조절해라라고 하니까 실제로 남는 게 많이 없게 되죠. 그러면 100억을 빌려주다가 그럼 90억으로 줄여, 70억으로 줄여 하면서 신용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고객들한테 보내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신용 매물 지금 올라와 있는 18조 원, 그 17조 원 초반에 있는 매물들이 자꾸 떨어지면서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추석 이후에 실적 시즌 돌입하는 부분들, 실적이 좋든 나쁘든 실적이 발표된다는 것 자체는 이벤트가 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동안 실적이 좋다 하면서 주가가 쭉 끌어올려졌는데 막상 떡하니 좋게 나오니까 오케이, 호재 다 나왔으니까 주식 던지자라고 하면서 실적 좋게 나왔는데 주가 빠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실적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쭉 빠지다가 악재 해소됐어 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들어가면서 그동안 계속 내리던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구간이 바로 요 10월 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식을 굳이 하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차트가 이렇게 쭉 밑으로 빠져 있고 자산 가치 충분하고 대형주이고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주식을 하셔야지, 요 CFD라든가 신용계좌라든가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라든가 언론이나 블로그, 혹은 또 유튜브, 그다음에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좋다라고 하는 주식들을 떡하니 들고 있다가 연말 연시 돼가지고 대주주 이슈까지 터지면서 쭉 빠져버리게 되면 먹을 때는 100% 먹지만 빠질 때는 50%만 먹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CFD 계좌가 딱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 수준에서 지금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용계좌들이 느끼기에는 나 그동안 많이 벌었는데 다시 본전왔네? 라고 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 더 빠져버리게 되면 손실이 나기 시작하고, 그럼 증권사에서 담보 증거금을 내라라고 하면서 신용계좌들이 반대로 감아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마진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현금 비중을 50% 이상 갖고 가시면서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인버스를 쳐주시면서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제가 1,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든 변동성이 특히나 하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약간 더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에 따라서 인버스와 좋은 주식의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주에는 국내 증시가 양대 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왔을 거예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신다면요. 네, 배터리데이 발표하고 나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보면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이 하루 정도 반짝 상승하더니 시장 밀리면서, 이게 전형적으로 CFD 계좌라든가 신용 어떤 잔고들이 많은 계좌들입니다. 어쨌든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1, 2년간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완성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주가를 좀 흔들어 놨죠. 근데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그 기술이 신기술이 있다라고 해도 그거를 우리나라는 모르고 미국 테슬라 업체만 알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다 알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만들어서 좋은 값에 그 배터리를 내놓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대장주였던 LG화학 자체가 이걸 인적 분할을 할 줄 알았더니 물적 분할을 하면서, 나는 배터리 주식을 사기 위해서 LG화학을 샀는데 지주사 개념으로 해서 자회사로 달아놓고 이거 IPO 추진해버리게 되면 나는 배터리 주식을 갖는 게 아니라 지주사 주식을 갖는 거네? 이거 주주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신이야 라고 하면서 주식 다 지지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 대장주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가지고 있는 인덱스 펀드들이 좋은 주식들이나 어떤 종목들을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LG화학에 반등하는 국면에서 이런 밑에 있는 서브시디들을 좀 사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쪽에서 나오고 있는 오스코텍, ST팜, 삼천당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PSK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좀 빠지기는 했지만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내년 시장 대비해서 조금 들고 가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반도체 종목 한두 개 정도는 들고 가셔야 내년 시장을 대비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가에서 소외되면서 어닝이 그동안 기대가 너무 없었던 종목들, 삼성 SDS라든가 현대오토에버, 이마트 이런 것들은 대기업 계열사이고 대기업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의 수혜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보시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10%, 15%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면서 조금 반등을 노려보시면 뭐 크게 벌지는 못해도 실적 발표 시즌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편안함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라 봤자 오늘과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과 내일 앞서서 현금 비중은 한 50% 정도 넉넉히 잡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들 그렇다면 오늘 내일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살펴볼까요? 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거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강한 강도로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전문가들도 차마 생각을 못하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한 보고서를 보고서 저희들이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좀 탐방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판이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생각보다 더 숨통을 조여온다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애플이 풍력타워 만들어서 자기들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는데 화석연료에서 가져오는 전기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공언한 건데 나중에는 그게 규제로 이제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애플 폰 이거 니들 자꾸 데이터 센터 이거 하는데 자꾸 화석연료 갖다 쓰게 되면 니들 여기다 과징금 부과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전기 많이 먹는 기업들 이거 대비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두산, 현대 뭐 이런 업체들이 그 기회를 보고 그동안 우리가 중장비부터 시작해서 이쪽 일렉트릭 계열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고 정부가 그걸 뒷바람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태양광 그동안에는 중국 업체들, 셀 업체들 때문에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그 한화솔루션이라든가 유니테스트, 신성 ENG 이런 부분들은 효율이 좋고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유리창에 페인트처럼 바르는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벽면이고 유리창이고 어디고 차 뚜껑이고 어디고 그냥 투명하게 페인트처럼 발라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과 관련된 주식 그렇게 되면은 생산 단가가 10분의 1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이클리컬하게 반도체 부분에서 네. 저평가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소재 부품 업체들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대기업들 우리나라가 메모리 공장 자체를 점유율을 많이 늘리게 되면서 그걸 수성을 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많이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소형주 빠지면서 도매금으로 이렇게 빠질 때 내년에 내후년에 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애들 사놓고 기다리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지금 하나머티리얼이라든가 원익QNC,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익폭, 성장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빠질 때 밑에다 그물처럼 받아놓고 이렇게 기다리신다라고 한다면 12월에 대주주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은 여기서 10%, 15%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빠진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사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지난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안 되면 추석 지나고 산다라고 하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급격하게 붙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석 전후를 해서 정부가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좀 놀지 않고 열심히 뭔가 한다라고 하면서 정책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취해놓고 가다 보면 추석 지나고 나서 재료가 나와서 좋은 호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뭐 어쨌든 시장은 좋지는 않지만 조금 파고들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